그러니까 문제는 범인 혹은 범인들이 시신체 아니면 죽은 상태에 가까운 어떤 존재를 그냥 가져간 거예요. (1월이라) 밤이 유난히 길었던 그날, 아직 동이 트기 전인 이른 새벽, 충남 서천군 지성리의 주민들은 갑자기 들려오는 괴이한 소리에 놀라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직 컴컴한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저 멀리서 마치 동이 튼 것처럼 주황색의 커다란 불길이 보였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불길이 보이는 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마을에서 약 300m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있는 섬거리에 위치한 집이었는데 주민들은 부탄가스가 터지는 것처럼 탕탕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도착했을 때는 무려 12대의 소방차가 출동해 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주택 화재.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로 이곳에 혼자 살고 있던 75살의 김할머니였습니다. 불길이 너무 센 나머지 김할머니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화만한 안채와 바깥채를 모두 태우고 난 뒤 1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소방관들은 김할머니의 시신을 찾기 위해 평소 할머니가 머무르던 안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타담한 가구들만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 할머니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 서울과 타 지방에 거주하는 자녀들을 만나려고 집을 비우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날이 1월 24일이었는데 설을 앞두고 있어서 미리 자녀들을 만나려고 나간 것이 아닌지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자녀들 중 누구도 김할머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출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김할머니는 치매 등 지병이 없었고 가족과의 불화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대체 할머니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런데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과수대는 섬뜩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검은색 재로 덮여있던 안방의 장판 아래에서 혈흔이 발견된 것입니다. 누미놀 검사로 찾아낸 혈흔은 사람의 목숨을 잃을 만큼 많은 양이었습니다. 자녀들의 혈액 샘플과 비교한 결과 발견된 혈흔은 사라진 김할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단순 화재 및 가출로 봤던 사건이 강력 사건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혈흔이 발견된 곳은 안방 문 쪽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안방문을 봤을 때 오른쪽 장판 아래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는데 그 외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양으로 봐서 실종자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은 주민들을 탐문하는 한편 할머니의 시신을 찾기 위해 인근에 있는 5개의 마을과 야산, 농로 등으로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마을과도 300m나 떨어져 있어 목격자도 없었고 며칠 이어진 수색에서 단서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 커다란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추운 날씨 때문에 저수지가 얼어 있어서 도보로 걸어서 수색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혹시 저수지를 깨고 시신을 유기한 건 아닌지 깨진 흔적을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화재가 일어난 건물에서 혈흔만 남기고 증발해버린 할머니. 할머니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08년 1월 24일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기동 슈퍼 할머니 실종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전원진흥가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사건은 대한민국의 많은 미제 사건들 중에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인상적인 사건이죠. 기동 슈퍼 실종 사건입니다. 저희가 많은 그 가능성들 나왔던 그런 추론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서 교수님께서 좀 분석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종되신 분은 75살의 김순남 할머니이셨습니다. 이 마을에서 300m 떨어진 버스 정류장 건물 바로 뒤에 외따로 슈퍼 건물이 하나 있었고요. 이거 30년째 운영하던 곳이라서 주민들 모두가 할머니를 알고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변에 다른 건물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화재가 목격된 것이 새벽 6시입니다. 바로 119 신고가 들어갔었고요. 당시 탕탕하는 부탄가스 소리 이런 것 같은 걸 들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 화재가 몇 시부터 시작이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지 또 혹은 화재 전반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하실 것이 있다면요.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불이 나서 이런 것이 아닌
소위 말하는 실화가 아닌 불이 질러지고 혹은 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이 질러졌다고 하는 것은 외부인에 의해서 범행이 이루어지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불이 질러졌다 정도. 장판 밑에서 다량의 혈흔이 좀 발견됐는데요. 이게 장판 밑인지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장판 혈흔이라는 게 이렇게 네. 있으면은 피가 묻으면은 그 밑에 이제 스며들겠죠. 그만큼의 많은 양이라고 하면은 왜냐? 장판이 이렇게 있고 바닥이 있고 위가 탄단 말이에요. 근데 밑은 탈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뭐가 있는데? 이거 장판을 들춰보니까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혈흔이 있다. 그 얘기는 거기서 쓰러져 갖고 피가 흠뻑 장판 밑까지 들어갈 정도의 양이다. 네. 거기에 뭐 공격을 받았건 아니면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이렇게 됐건 간에 혈흔을 쏟은 그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이게 위치가 방 위치를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문 반대쪽에 창이 있고 거기에 이제 밑에 침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죠. 네. 침대 쪽에서 보통 주무실 텐데 그쪽이 아니라 문을 열자마자 바로 이렇게 문 왼쪽 밑에 장판이서 혈흔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뭔가 이렇게 주무시는 상태를 끄집어내서 뭔가 하다가 내동댕이 치어오는 상태에서 다쳐서 오히려 피 걸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 재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잠자는 사람을 뭐 칼이나 망치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거면 보통 침대에 혈흔이 많이 튀어 있을 그렇죠. 텐데 네. 그런 경우는 아니고 자다가 공격당한 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럼 얘기를 하거나 조우가 있는 상태에서 공격당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아는 사람이거나 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거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당시에 이제 그 주변을 다 정말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돼서 다 샅샅이 수색을 했습니다. 당시 또 여러 가지 그 1월이라는 계절적 특성 때문에 당시 뭐 앞에 있는 물도 얼었다고 하고 저수지도 그다음에 산도 사실 뭐 땅도 파기 어렵다고 하고 1월이기 때문에 네. 어디에 묻거나 저수지에 물에 넣거나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사실 1월에 지금 2월이잖아요. 이 관광 어른데 저수지에 가서 그걸 깨갖고 지시체를 넣는다? 그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죠. 실제로 넣었으면 지금쯤이면 다시 떠올라서 발견됐을 그렇죠. 텐데. 그러니까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현재 발견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대체 이게 그렇죠. 어디 갔냐?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시신을 여기서 소외됐다. 불에 타서 완전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목조 주택에 아주 온도가 높은 그러거나 차 안에 완전히 다 탈 수 있는 이런 상황 아니면 불에 타서 완전히 재로 남았다 하더라도 재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범인 혹은 범인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시신체 아니면 죽은 상태에 가까운 어떤 존재를 그냥 가져간 거예요. 불을 낸 곳이 한 곳이 아니라 세 군데 정도로 발화 이렇게 불을 붙인 곳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건 소방 방화죠, 전문가가 방화. 예, 방화죠. 이야기를 예, 했는데 이것도 좀 이례적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니 꼭 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꼭 불을 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네. 불을 내자라는 것이 아니라 꼭 불을 내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 군데 방화를 하고 네. 불을 내서 태워야지. 이게 완전히 다 타지 않아도 상관없이 도망가는 네. 이런 형태는 한 군데에 가는 거. 그만큼 뭔가 훼손시키고 없애야 된다. 소외시키기 위해서 절실했던 사람인데 범인이 그렇죠. 보통 이제 그 정도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시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신까지 다 태워서 증거를 없애고 나는 사라지고 싶은 보통 이런 심리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사람은 시신을 가져갔어요. 그렇죠. 이게 가장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특이한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애초에 시신은 태울 생각을 하지 않고 가져갈 생각을 했다. 지금 태운 것은 현장에 다른 어떤 거다. 굳이 시신을 태우려고 했으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신을 태운다는 것이 석유를 뿌리고 휘발유 뿌려갖고 쑥 뿌려갖고 태운다고 해서 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화장을 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서 그것도 밀폐된 상태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줘야지 화장이라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불을 낼 생각이 있었다는 것과
시신을 가져갈 생각이 있었다는 것은 병존하는 거죠. 그럼 불은 왜 냈느냐? 자기의 어떤 것이 거기에 있었을 수 있다. 네. 흔적이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무엇 아니면은 그런 강박 때문에 네. 불을 낸 거다. 네. 이 2008년이기 때문에 DNA라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렇죠. 그런 시기죠. 그렇죠. 네. 그만큼 뭔가 자신의 존재감이 뭔가 남았을 것이다라는 걸 염려했을 것이다. 그렇죠. 자신의 존재를 없애고 싶었던 네. 어떤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죠. 사람이나 사람들. 네. 예. 그게 그래서 이게 면식이나 관계성 때문에 보통 어떻게든 시신을 없애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죽음은 바로 나를 가리킬 수 있거나 뭐 뭔가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강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감정적이면서 무엇인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다. 경찰은 사건 전후로 수상한 것을 본 목격자가 없는지 탐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몇 명의 목격자가 기묘했던 기억을 꺼내놨습니다. 이후 수사 상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화재가 발생하기 이틀 전인 1월 22일 이후로 할머니를 못 봤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은 22일. 순남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1월 22일 오전 9시 30분경 마을 주민인 이씨 할머니가 오일장에 가기 위해 슈퍼에 들렸습니다. 2008년 당시 그 지역 어르신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 기동 슈퍼에 들려 차표를 샀다고 합니다. 이씨 할머니도 차표를 사려고 슈퍼에 들렸는데 순남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 시장에 못 가니 자기 대신 콩나물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면서 1,000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당시 슈퍼에는 평소처럼 단골인 40대 남성 오씨가 오전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슈퍼를 찾은 사람은 택배기사. 그가 슈퍼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2시 30분경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을 주민들의 택배를 종종 맡아주곤 했어요. 그날도 주민분들 택배를 기동슈퍼에 맡기려고 갔습니다. 당시에 할머니가 붉은색 고무장갑을 끼고 가게 안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택배기사가 떠나고 순남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은 마을 주민인 중년 여성 박 씨였습니다. 오후 6시경 박 씨는 슈퍼에서 소주를 샀습니다. 이때 슈퍼 안에 순남 할머니 외엔 아무도 없었고 수상한 낌새도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반 뒤인 저녁 7시 30분경 근처 마을에 살고 있던 부부가 슈퍼를 찾아왔습니다. 택배기사가 낮에 맡기고 간 택배를 찾으러 왔던 것입니다. 슈퍼는 불이 꺼진 채 철문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문이 잠겨 있었는데 할머니가 생활하는 안방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으니까 할머니를 크게 불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혹시 잘 안 들리시나 혹은 자고 계신가 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할머니를 불렀어요. 10분 정도? 그런데 잠시 후 섬뜩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안방의 불이 탁 하고 꺼진 것입니다. 부부는 의아했지만 내일 다시 찾아오기로 하고 일단 슈퍼를 떠났습니다. 떠나던 중 부부는 슈퍼 앞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한 대를 봤다고 했습니다. 순남 할머니에겐 자전거가 없었기에 이상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부부가 다시 슈퍼를 찾았을 때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하루 종일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인 24일 새벽 4시경 출근을 하던 물류 운송기사 최 씨는 기동 슈퍼 앞에 후진 주차를 해놓은 흰색 소형차를 봤다고 했습니다. 출퇴근을 할 때 늘 슈퍼 앞을 지나던 최 씨는 그 새벽에 차가 세워져 있던 모습을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인 오전 6시경 다시 슈퍼 앞을 지나던 최 씨는 불이 난 것을 보고 제일 먼저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최 씨가 신고했을 때 아까 봤던 그 흰색 차량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기동 슈퍼 앞에 이틀 간격으로 세워져 있던 자전거와 자동차, 이것은 사건의 미스테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네, 저희가 이제 불이 난 것을 발견했던 24일의 새벽에 장면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또 브리핑 2에서 살펴본 것은 이틀 전인 22일 날 하루의 풍경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당일날은 뭐 그냥 영업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은 좀 그 택배 찾으러 왔을 때가 좀 보이긴 하는데요.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될까요? 부부가 택배를 찾으러 왔는데 방에 불이 켜져 있는데 셔터가 내려진 상태에서 자물쇠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 앞에 철문 좌우로 이렇게 닫히는 철문이 있고 거기서 수동으로 그 고리식으로 찰칵 잠그는 자물쇠를 안쪽에서 채워놓고 안쪽에서 생활하시는데 그렇죠. 안에서만 잠글 수 있는 자물쇠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채워져 있었다. 인기척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이 켜져 있으니까 막 두들기고 할머니 계세요라고 막 하고 10분 그리고 계속 두들겼겠죠. 뭐야 이상해. 가려고 했는데 그때 딱 꺼졌다. 그러면 당연히 불이 저절로 꺼질 순 없잖아요. 누가 있는 거잖아. 근데 할머니가 이 부부를 마다할 이유는 없죠. 네. 그러면 이때 이 방에는 할머니가 아니라 범인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할머니와 범인일까요? 아니면은 네. 그때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후에 네. 아니면은 바로 직후거나 그때 누가 근데 그 누구는 바로 자전거와 관련된 사람. 그러니까 그 자전거 그리고 이제 불 끈 거 두 개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예,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불을 끈다라는 것은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밖에서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그냥 불 킨 채로 묵묵부답일 수도 있는데 굳이 껐다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범인의 어떤 프로필을 얘기를 해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계속 버텼어요. 네. 가겠지. 근데 계속 불러.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면은 가겠지. 답을 안 하면 가겠지. 근데 안 가네? 10분 정도? 이것 봐라. 근데 잠깐 멈췄을 수 있어요? 그때 갔는 줄 알고 불을 껐다. 또 누가 와서 이렇게 불을 끄나. 그렇죠.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봐. 그러면 성립이 되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두드리고 있는 와중에 껐다면 또 다른 얘기라서 그렇죠. 정확한 재구성이 필요하네요. 만약에 두드리는데 불을 껐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은 끈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다가 꺼졌겠거나 뭔가 변화하지 않는 애에서 변화하는 액션은 있었다. 근데 그거는 할머니는 아니다. 네. 그리고 자식들도 23일 날의 행적은 할머니가 당연히 거기 계신 줄 알았던 거고. 그런데 안 계셨다는 건 그때는 이미 할머니가 돌아가신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은 그때쯤에 시신을 옮겼거나. 근데 웃긴 거 그러잖아요. 시신 옮길 방법이 없잖아요. 자전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뒤에 연결되는 차가 연결되는 거죠. 네. 이 물류 운송 기사가 불이 나기 2시간 전에 목격했다는 이 흰색 소형차가 있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트렁크 쪽이 슈퍼 쪽을 향하도록 후진 주차를 해놓은 상태였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네. 이 차는 기동 슈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차인데 네. 거기에 주인도 없는데 주차해 있었다. 그것도 뒤로. 네. 보통 우리가 앞으로 그냥 쓱 가서 뭘 물어보거나 하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이게 이상하죠. 중요한 게 이 공간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차를 어떻게 대놔도 사실은 그렇죠. 뭐라고 크레임이 없는 공간입니다. 없는데 정성껏 뒤쪽 후진 주차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이 범죄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유일하게 이 범죄와 연관돼 있다는 것은 이 안에 없어진 물건은 네. 아니면 어떤 거는 할머니 시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새벽 4시 이후에 4시에서 6시 사이에 차에다가 실었다. 그렇죠. 이 차의 주인은 착각한 것은 4시에 택배 기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몰랐던 거지. 그랬다고 하면 그 전에 왔겠지. 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택배의 시간을 모른다는 것은 저도 이제 저희 동네 택배 시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동네 사람은 알아요. 시골 마을에 늘 다니는 택배 기사가 고정적으로 있으면 알 수 있죠. 그런 당연히 경우에는 알죠. 네. 그건 그냥 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소형차의 주인공. 네. 여기서 이제 다른 것은 네. 자전거의 주인공과 소형차의 주인공이 같냐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자전거는 이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자전거야. 그럼 이 자전거를 타고 이 마을을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마을과 마을 사이가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전거의 주인과 소형차의 주인이 첫 번째 같다. 그래서 범행을 한 후에 다시 시신을 치우기 위해서 차를 이용해서 왔다. 네. 또 하나. 자전거의 주인과 살해한 범인과 시신을 유기한 범인은 다르다. 두 가지 가능성 다 존재하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이게 범행이 22일 날 오후 7시 반 전에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뭐 확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할머니를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날 난 것도 아니고 다음 날 새벽에 예.
이게 이 간격이 하루 반 거의 이틀 가까운 그렇죠.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네. 지켜봤을 수 있는 거죠. 네. 조용히 범행을 하고 네. 그냥 가려고 했는데 뭔가 계속 찜찜하다. 증거가 남을 것 같기도 하고. 이 공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 공간은 네. 주변에 집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 할머니는 자식들이 뭔가 하는 거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밤에 여기에 할머니를 찾아오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인데 근데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택배 기사가 오는지를 몰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람일 수 있겠다. 23일이라고 하는 그렇죠. 범행 다음 날 그리고 이제 블랙의 전날 이날은 그러면 이제 계속 보면서 고민을 한 하루였다. 계속 고민이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네. 그 고민하는 걸 옆에서 누군가 봤고 네. 공범 둘이면은 범행자와 유기자가 다르면은 그럼 내가 가서 실어갖고 뺄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갔다고 하면은 범행을 한 후에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차를 추배해서 하는. 네. 그럼 대략 뭐 옆 동네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정도의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일 수 있지만은 거기에 완전히 녹아들지 않은 사람. 뭐 저희가 차차 조금씩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실종된 뒤 할머니의 자녀들은 슈퍼 옆에 비닐하우스까지 지어놓고 반년 넘게 할머니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사의 포커스가 자녀들을 향하게 됩니다.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할머니는 잘 키운 5명의 아들이 자랑거리였습니다. 5형제 중 특히 둘째 아들이 할머니와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형제 중 제일 늦게 독립한 까닭에 할머니와 지냈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실종 이후 가장 사건 해결에 열심이었던 것도 둘째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실종되고 얼마 후 인근 마을과 읍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실종 전단을 만들어서 근처 마을과 읍내 여기저기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전단이 붙여진 곳에 이상한 낙서가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순남 할머니는 둘째 아들이 죽였다는 내용의 낙서였습니다. 낙서는 곳곳에서 발견됐는데 쓴 사람을 본 목격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낙서 때문에 서천 지역에는 아들 중 한 명이 돈을 노리고 할머니를 죽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슈퍼 말고도 마을의 주택 2채를 포함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종 얼마 전 4차선 도로 공사에 할머니의 땅 일부가 포함돼 1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주민들도 대부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를 죽였다는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다. 용의선상에 오른 또 다른 사람은 할머니의 주택에 새들어 살던 남성 세입자였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에 새들어 살았는데 월세 문제로 할머니와 갈등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혐의점은 없어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 22일 슈퍼 한쪽에 앉아 오전부터 술을 마시고 있던 단골 손님 40대 남성 오 씨였습니다. 주민들은 오 씨가 술을 마시면 이상해진다고 했습니다. 실제 오 씨가 순남 할머니와 크게 싸우는 걸 본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슈퍼에 식품들 그리고 물건들을 배달했습니다. 사건 얼마 전에 제가 간장을 가지고 와서 슈퍼에 진열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오 씨가 순남 할머니한테 막 욕설을 하고 때리려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아가지고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순남 할머니는 직원에게 오 씨가 또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 같다고 말하며 가게 문을 일찍 닫아버렸습니다. 할머니 사건을 듣고 제일 먼저 범인으로 오 씨가 떠올랐다는 식품업체 직원. 경찰도 오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했습니다. 오 씨의 휴대전화 기록이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오 씨는 밤낮으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사건이 발생한 1월에만 20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오 씨.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못했습니다. 오 씨의 불안한 심리 상태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 씨는 할머니 실종 날이나 화재가 발생한 날이나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혼자 살았기 때문에 증명은 안 됐습니다. 오 씨는 당시 의심을 받았을 때 무척 억울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순남 할머니는 자신에게 어머니 같은 분으로 할머니가 건강을 생각해 술을 그만 마시라고 늘 잔소리를 했기에 욱하는 마음에 싸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아들처럼 대해줬다고 말하는 오 씨. 그의 말은 사실일까?
네, 당시 여러 용의자들이 떠올랐었습니다. 할머니가 토지 보상금이 당시에 1억 2천만 원 가량 나왔고, 이게 뭐 그때 수정을 했니 말았니 뭐 이런 이야기들도 뭐 있었습니다. 뭐 다들 확인 안 했고 소문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마을에. 그것 때문에 둘째 아들 혹은 뭐 아들 중에 한 명 마을에 낙서가 항상 또 적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낙선 누가 했을까요? 희한하게 또 목격자는 없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소문은 누가 냈을까요? 소문이라는 게 되게 웃기죠. 네, 동네 사람들이 뭐 술 먹다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뭐 고스톱 치다가 이런저런 얘기 막 뭐 하고 왜곡되고 뭐 그러다 보면 나오겠죠. 근데 추적추적하다 보면 별거 아닌. 왜? 이거는 범인을 잡으려고 했는데 범인의 윤곽이 안 나오니까 경찰도 그러면 혹시 내부적?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들어가니까. 네, 근데 이게 별게 아닌데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순남 할머니는 둘째 아들을 죽였다라고. 아니 그러면 그걸 쓴 사람은 그럼 어떻게 알죠? 그게 아니라 순남 할머니한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둘째 아들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할머니를 죽이면은 돈이 자기게 됩니까? 이렇게 되게 웃긴 거는 그 상속재산은 어차피 오형제가 다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5분의 1로. 네. 아니 아들들이 다 합치면서 죽였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둘째가 막 그 나서 갖고 소위 말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설레발 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곱깝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평소에는 뭐 와보지도 않는데 애가 계속 지가 막 나서 갖고 하는 것 같고 이상해? 라는 말이 와전됐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만약 그 별로 악의, 뭐 이 여기서의 악의는 뭐 범행의 그 수사 방향성을 돌리려는 악의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어떤 범인이 일부러 소문을 내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말씀드린 거예요. 자전거 주인, 하얀 차 주인과 연결됐는데 조금 모르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얘기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범인은. 근데 하필 왜 두 번 둘째 아들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면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죠. 둘째 아들이 좀 오지랖 떠니까 이렇게 하는 걸 부추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정확히 경찰은 이 소문을 타고 들어갔어야 돼요.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마을 사람이 뭐 수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타고 들어가서 하나씩 제껴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하니까 오류가 낳는 거죠. 네, 어쨌든 둘째는 그 무고했던 게 실제로 서울에서 넷째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CCTV까지 확인이 그러니까 됐다. 알리바이가 확인됐으니까 실제로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면 청부살인을 했다는 거냐? 청부 비용이 더 들어가겠다. 청부 살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22일 날 하고 그날 바로 시체를 싣고 갔어야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 네. 그리고 만약에 청부살인이면은 네. 시체를 남겨둬야죠. 죽었다는 걸 확인해줘야지 돈을 받지. 그래야지 실종인 거에 비해서 실종은 몇 년 뒤에 이제 사망 그렇죠. 처리가 예. 되기 때문에 돈이 급하면은 당장 시신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청부는 아닌 거고. 어쨌든 그럼 보상금은 일단 좀 논외로 네. 좀 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 세입자라고 하는 O 씨, 그러니까 이 당일날 그러니까 이 집의 세입이 아니라 네. 마을 안에 있는 다른 집의 네. 세입자인.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감액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슈퍼에서 술도 먹고 하는데 당일날 오전부터 늘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욕을 먹는 그 O 씨가 또 술을 먹고 있었고, 이 사람 관련돼서 또 뭐 또 다투는 뭐 그날 한 소리 들어가지고 뭐 끌어내고 다투고 뭐 이런 이야기들 좀 있었다. 식품업체 직원이 봤다. 당일날 싸웠기 때문에 또 통화도 엄청나게 또 막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가능성은 네. 전화로 통화하고 뭐 이거 한 거라고 하면은 오히려 O 씨가 더 범행 용의점이 훨씬 높았고, 세입자는 그냥 세입자라서 의심받은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럼 세입자가 접점이 없는데 왜냐? 월세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만 가지고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건 너무 이상한 거죠. O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충돌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본 사람도 있고, 그럼 O 씨의 용의점을 높이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이상해지는데 지금 이 전체 범죄의 스케치나 이런 것들이 계획적인 것하고 우발적인 것하고 어떻게 보시나요? 충돌과 조우와 살해는 계획적인 게 아닐 수 있죠. 우발적인 쫓아가서 그냥 네. 욱해서. 안방에까지 따라가서. 그렇죠. 네. 그거는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시신이 없으니까. 네. 근데 피가 많이 있었던 건 만드니까 과도한 폭력으로
그게 뭔지를 모르지만 있었던 건 맞는 거잖아요. 네. 그것만 가지고 계획적 우발적인 모르지만 어쨌든 조우가 될 수 있고 그런 거는 분명한 건 우발적일 수 있는데 계획적이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체 유기 이게 붙지 않은 거예요. 살해와 시체 유기의 시일이 좀 떨어져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계획성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점층적 계획성이기 때문에 욱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 좀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 씨 역시. 오씨가 좀 높지 않느냐. 네. 이게 더 지금으로서는. 네. 예. 자, 용의 선상에 오른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용의자로 의심받았는지 또 그 다음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슈퍼엔 도둑이 든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범인들 중 민 씨라는 남성은 2001년경 할머니 가게에서 30만 원을 훔치는 강도 행각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민 씨는 할머니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민 씨는 전과 6범으로 다른 사건 때문에 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살다가 할머니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출소했습니다. 민 씨도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조사 결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 오전 10시 반경에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간 게 확인됐습니다. 할머니가 실종되기 전 이미 서천을 떠난 민 씨. 결국 그는 용의자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사건이 발생하기 약 한 달 전 슈퍼에 강도가 든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때는 늘 신고를 했던 순남 할머니가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갑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라는 주민의 충고에 몸을 덜덜 떨던 할머니는 무섭다. 범인은 얼굴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말만 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강도의 정체를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실종되고 약 1년 뒤인 2009년 1월 25일 수사에 활기를 띠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약 10명을 살해한 강호순이 체포됐던 것입니다. 순남 할머니 사건을 조사하던 수사팀은 할머니 사건이 강호순의 여죄가 아닌지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강호순의 고향이 서천의 시골 마을이었고 할머니 사건 당시 강호순의 주소지가 서천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사건을 강호순의 여죄로 수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할머니의 막내 아들은 어머니의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사건이 발생했을 때가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의 일명 공백기였습니다. 이때 강호순이 고향에 내려와 있었다면 조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수사 결과 슈퍼에 화재가 발생한 날 강호순은 안산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각에선 2004년에 발생한 서천 카센터 살인 사건의 범인이 할머니 사건에도 관여한 게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서천 카센터 살인 사건은 2004년 5월 2일 서천 군사리에 있던 영복 카센터에서 발생한 살인 방화 사건으로 총 4명이 방화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일단 두 사건 모두 살인 후 방화를 했다는 것과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할머니 사건은 낙서를 이용했고 서천 카센터 사건은 편지를 이용한 것 등이 있습니다. 또 사건 당시 서천 카센터 주인이 돈이 많았다는 소문이 돌았고 할머니는 토지 보상금이 나왔다는 비슷한 점도 있었습니다. 4년이라는 간격을 두고 발생한 두 사건. 정말 두 사건과 연관이 된 범인이 있는 것일까? 수많은 미스터리를 남긴 기동 슈퍼 실종 사건의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 네, 당시에 이게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고 할머니 혼자 있다 보니까 절도, 심지어 강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데 민 씨라는 남자도 있었고요. 민 씨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필에 부합하죠. 거리감이 네. 다 이웃 마을 정도. 그 마을은 아닌데 네. 그 정도. 왜? 자전거가 있잖아요. 네. 자전거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차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문제는 당일날 22일 날. 예, 오전 10시 반경에 기차를 타고 서로 올라간 게 아마 CCTV나 그걸로 확인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 강도 사건에서 이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은 민 씨가 교도소에 만난 놈이라든가 이런 놈들이 내가 사실은 거기서 슈퍼에서 강도를 했는데 거기 잡혔다. 근데 그러면 지금도 가보니까 거기 그렇게 쉽다 정도로 그걸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네. 어쨌든 그 상황이라고 하면은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도 강도가 든 적이 있는데 그 강도는 범인을 얼굴을 아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여기가 범죄 취약점이라 알고 왔던 놈들이 있을 수 있다.
근처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 강도 절도범 정도.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전거, 네. 또 하얀 차, 그 다음에 그 할머니가 얘기했던 한 달 전에 들었던 뭐 공포심,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마을하고의 관계가 좀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는 범행 이후에 하루 반 이틀 정도의 사이의 계획성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애매한 느낌, 다른 형태의 범행의 흔적이 남기지 않을 정도로 불을 질렀다는 점, 범죄 경력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사실은 그 민이라는 놈과 연관되는 전과자.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그 카테고리에서 뭐 강도가 좀 높게 떠오르고 있는데 혹시 원한 같은 관계성은 없을까요? 근데 원한이라고 하면은 네. 원한에 맞는 범행을 하겠죠. 네. 원한에 맞는 범행이라고 하는 건 시체를 가져가진 않아요. 내가 범행을 해갖고 찔러갖고 사람을 죽였다는 걸 사람들 알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시신을 가져갔잖아요. 네. 이건 원한하고는 좀 아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시 또 강호순 여제 여부가 또 지역적인 특성하고도 아마 또 방화가죠. 네. 네. 아시다시피 강호순이 네. 보험 살인을 했는데 자기 장모와 그 전에 내연녀겠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험을 타먹은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짓을 했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시차가 걸린다는 거예요. 이틀. 네. 강호순은 그런 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08년이에요. 강호순 사건의 초기가 아니에요. 이거 강호순 사건의 어떤 중간에 이게 공백기에 있었던 건데 그때는 강호순이 강원도에서 딴짓하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했고 그때쯤에 이놈의 애모는 네. 시신을 옷을 다 벗기고 네. 그리고 성범죄가 아닌 상태에서 다른 그러니까 범행의 강호순의 범주의 카테고리에 범행 대상에 이 할머니는 안 맞아요. 네. 방화라는 것만 좀 비슷하지 다른 방화와 것이 고향.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천카센터가 또 유력하게 또 비슷하게 떠오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범인은 누구다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편지가 온 부분도 맞아요. 있고, 그걸 낙서한 네, 이거 방화도 네.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와 관련돼서 정리하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 김진영 작가의 신작 여기서 나가. 갑작스러운 장남의 죽음. 동생은 형이 죽기 전에 몰래 샀다는 군산의 땅으로 향하고 그 땅에 얽힌 오래된 저주에 대해 듣게 됩니다. 누가 형에게 저주를 내린 것일까? 그리고 그 땅에서 겪게 되는 미스터리한 일들. 군산이라는 장소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형의 죽음의 진실을 찾는 미스터리가 나오죠. 압도적인 흡인력으로 단번에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이자 현재를 관통하는 미스터리 스릴러 여기서 나가.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서천카센터 살인 사건과 이 할머니 사건이 연결되는 이유가 2007년에 인천에서 호프집 사장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이때 당시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칼에 찔리고 차량채 불에 타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단독범인 줄 알고 이렇게 체포가 돼가지고 형을 살고 있는데 이 범인이 2016년 감옥 안에서 공범이 있다, 주범이 있다라고 존재를 고백하면서 주범이 당시 체포가 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범이 2004년 서천 카센터 살인 사건의 용의자 중에 당시 한 명이었고 할머니 사건이 발생됐을 때 서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이 주범이라고 하는 애가 약간 부하 수하처럼 몇 명의 그룹이 있었다. 그렇죠. 라는 부분하고 어떤 수법적인 부분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뭔가 이 서천 카센터는 명확히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할머니를 대상으로 강도를 하기에는 네. 너무 대상성이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슈퍼가 수익이 적어서 그럴까요? 그렇죠. 뭐 해봤자 뭐 그 네. 강도도 30만 원이잖아요. 네. 30만 원은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흔히 말하는 다른 어떤 상가를 털고 다니는 놈이 이 시골에 와서 물론 자기가 이제 뭐 그 근처에 뭐 이 어떤 연고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이건 어떨까요? 할머니가 당시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저 할머니 1억 2천 받았대 보상금. 이거를 마을에서 어떻게 듣게 됐는데
근데 그걸 집에 놓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협박을 하고 뭐 그렇죠. 통장을 내놓으라고 예. 하는 과정에서 할머니가 거부하자 뭐 협박하고 찌르고 때리고 이렇게 하다가 살해하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네. 범죄 동선이 너무 길어요. 노출되기도 쉽고. 이틀에 그렇죠. 가까운-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사실 이 할머니가 돈을 통장에 안 넣고 집에 어디 숨기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네. 어떻게 들었어. 그래서 그 들은 걸 가지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서 했다. 그럼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럼 저희가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죠, 원한이나 치정 관련된 관계성은 다 일단 배제를 하고요. 지금 가장 높게 떠오른 건 강도인데 강도 중에서 이제 어떤 종류의 이제 거리감이나 이런 거 말씀하셨습니다. 우발적인 네, 기회성 강도냐, 네, 아니면 서천이나 이런 애들처럼 어째 작당을 하고 네, 계획성을 가지고 하는 강도냐. 네. 전 크게 두 범주를 나눠야 된다고 봐요. 근데 어느 쪽이 됐든 지금 이제 살해 이후에 이틀 뒤인 새벽에 방화를 하고 시신을 가져갔다라는 것은 일단 시신을 가져가면 그걸 유기라고 지금까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유기를 어떻게 좀 잘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뭐 하고 방화를 하는 것 자체가 경험이 좀 있어야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때문에 방화, 살인, 네. 방화 흔적 없애기에 경험치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불을 효과적으로 그 은폐가 잘 되게 질렀기 때문에 네. 그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초범이나 절도범 정도는 안 된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거죠. 말하자면은 서천 살인 사건이 왜 했냐면 그것도 불을 질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치가 있는 놈이 음. 할머니의 돈 관련된 얘기를 듣고 혹시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거기서 가서 뭘 했는데 해보니까 없더라. 죽어도 안 준다라고 할머니가 했다든지. 그래 그냥 네. 나왔어. 네. 생각해 보니까 어디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혹시 증거가 남길 수 있으니까 다시 가서 찾아보고 시신을.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 뭐가 되냐면 시신을 가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방화를 하면 DNA고 뭐고는 하여튼 뭐 증거가 다 타버리니까 그렇죠. 예. 나의 목적은 다 돼버리는데 그렇죠. 시신까지 가지고 나갔다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천 카센터 같은 경우도 시신을 안 가져 나왔잖아요.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MO가 다르다. 음. 다시 말씀드리면 네. 아까 그 민씨 고놈과 네네. 그 뒤에 있는 네. 우우 씨. 우와 네. 그리고 서천 요 관련된 그 우범자 중에 네. 그 언저리에 있는 놈들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요. 그리고 범행이 둘이라고 하면은 전 둘이라고 보는데 네. 형제일 가능성 아니면 아주 밀접한 네. 한 놈은 죽이고 한 놈은 그 시신을 처리했던. 그러니까 이 친인척 관계라서 내가 해결해 줘야지 예. 이렇게 하는 관계. 그렇죠. 네. 그래는 둘 정도가 범행의 윤곽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께서 진짜 무슨 몇 대 배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건들 중에서 항상 좀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가장 기이했던 그 시신을 사라지게 하고 그렇죠. 예, 했다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게 사실 사라지게 한 게 기이하기도 하지만 가장 이 사건의 키이기도 한 부분이어서 네, 사건 해결에는 사실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 이유를 가질 사람, 그 사람을 추적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자, 순남 할머니의 시신이라도 찾고자 했던 가족들 이후로도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지금까지 뭐 확인된 바는 없고요. 아드님 그리워하던 넷째 아드님이 얼마 전에 또 세상을 떠났다는 뭐 뉴스가 있습니다. 이 춘제도 해결이 됐는데 뭐 우리가 포기를 할 것이냐? 사실 뭐 끝까지 쫓아간다면은 네, 뭐라도 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네. 그 범인 놈은 교도소에 있을 것 같다. 현재는. 비슷한 짓거리를 하고 다녔을 테니까. 근데 비교할 DNA가 만약 있었으면 지금 좀 밝혀졌을 텐데. 그렇죠. 현장에 다 타버려서. 그리고 이게 네. 2008년이잖아요. 네. 이 DNA법이 아시다시피. 네네. 그래서 그래도 몇 건의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비슷한 형태의 우범자들이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뭐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마도 돌아가셨을 김순남 할머니의 명복을 빌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